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 저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이 되는지, 이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인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말씀하시는 모든 행위들은 저희가 들어보고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일단 첫 번째로는 직장 내에서 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또는 근로 환경의 악화를 안겨줬는지, 그리고 이 행동이 업무 관련성 있는 행동인데 적정 범위를 도과한 행동인지, 이런 세 가지 지표를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이 도입된 이후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은 뭐가 괴롭힘이다라고 열거하고 있지 않고 다 예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를 저희 같은 전문가 혹은 노동청 관계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괴롭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괴롭힘에 대해서 그래도 예시가 있지 않냐, 그래도 기준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기에 제가 오늘 영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14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에서 KICQ라는 한국 대인 갈등 질문지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이런 연구 질문지, 연구 예시 조항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KICQ가 25개 관련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예시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에 들어가 있는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 범주에 들어가기 쉬운 행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KICQ에 들어간 행동이라고 해서 다 괴롭힘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각각 개별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만 이러한 분류가 있고, 제가 이 분류를 25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수준이면 괴롭힘이 인정될 것 같다, 이 정도는 괴롭힘이 인정되기 곤란하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시 하나하나 보면은 아마 흥미로우실 겁니다. 첫 번째, 나의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업무 적정 범위 내의 부당한 행동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리 부당해도 얼마나 부당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 상당성을 넘어갔는지 당한 사람이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 능력과 성과를 단순하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괴롭힘인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업무 능력이 인정되고 성과도 유사하게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성과에 기반한 승진을 해주지 않았다던가, 승진 박탈, 아니면은 업무 성과에 연동되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던가, 이제 보상 박탈, 이런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KICQ에서 1번으로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난이도는 괴롭힘 인정받기는 제일 어렵습니다. 두 번째,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했다, 이걸로 괴롭힘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차별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사용자가 제시를 하면 근로자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긴 어려우나, 이것도 이 카테고리도 괴롭힘이다라고 나는 주장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려운 사안들을 말하면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포기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그렇지만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신다고 하면은 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꼭 받아보셔서 내가 조금 과하게 부당하다고 여기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괴롭힘이 맞는가? 또는 다수가 회사로 인해서 부당한 근로조건 하에 놓여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제시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 나에게 모두가 꺼린 업무를 주었다입니다. 이거는 사실 측정 가능하죠. 증빙도 가능합니다. 나만 허드렛 일을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이유 없이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부여받았다면, 첫 번째로 내가 쓴 근로계약서에 이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수행하는 제반 업무, 부수적인 업무도 이 근로자가 해야 된다는 취지로 써 있으면 업무를 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합리성이 없다라는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수기에서 물통을 꽂아서 급수를 하는 정수기 있잖아요. 그 정수기가 있는데 너무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 혼자 해라, 다른 사람 바쁘다,
이런 식으로 혼자만 업무를 하게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누가 봐도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많은데 나한테만 이 무거운 일을 시켜요.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만약에 내가 딱히 막내 직원도 아닌데 막내 직원이 늘상 해오던 일을 한다. 복사 업무든가 우편 봉투를 배달하는 업무든가 문서 분류 작업을 한다든가, 소위 말해서 서무 업무 있죠. 그거를 나에게만 부여한다고 하면은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성이 좀 떨어지는 업무로서 이 부분은 괴롭힘으로 주장해 볼 수 있겠죠. 이게 괴롭힘을 반드시 인정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배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와 이 부분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번,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 포인트는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업무를 분장하지 않는 것도 괴롭힘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일을 주지 않은 것은 사업장에서 소외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노동 소외도 충분히 괴롭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주지 않으면 하루에 8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아무리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벽만 보고 있다가 나와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소외는 사업장 내에서 정서적으로 박탈시키는 괴롭힘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모아놓고 합리성이 있는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번, 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를 제외했다. 이것도 괴롭힘 자주 인정됩니다. 뭐냐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 업무 회의인데 나를 회의에서 일부러 참여시키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희가 괴롭힘 수행하다 보면은 잘 인정 안 되긴 하는데요. 반대로 너무 노골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했다라는 증거를 가져오시면 괴롭힘 좀 쉽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상담을 받아보세요. 6번, 내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인데요. 이건 무슨 경우가 있을까요? 상급자가 고의적으로 성과 달성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를 가로채는 경우 중에서 보고서나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는데 이름을 빼버리는 행위죠. 이거는 아주 노골적인 괴롭힘이라서 잘 인정됩니다. 이 부분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 이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이 멤버가 되면은 승진을 하기가 아주 용이한데 노골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 상당성이 결여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7번, 이제 여기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나에게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었다. 이거는 회사 규정상 또는 관행상 이런 요건에서는 휴가가 부여됐다. 이렇게 진단서를 가져오면 병가 3일을 줬다. 이런 규정, 선례가 있으면 당연히 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만 어떤 이유 없이 병가 휴가를 부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건 괴롭힘이 됩니다. 그래서 규정 여부가 중요해요. 각종 복지 혜택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지 혜택도 저 사람한테는 줬고 예전에도 주어왔다 라는 선례, 그리고 규정, 어떤 경우에는 복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도 내가 쓰지 못하는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휴가, 병가,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괴롭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휴가, 병가, 혜택 같은 것들은 지금 직장인 괴롭힘 법안 도입 전에도 나만 쓰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괴롭힘 신고도 가능하지만 저희한테 상담을 하셔서 그냥 노동청에 차별로 신고를 할 수도 있냐, 이런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8번,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 예를 들면 CCTV로 감시하거나 5분 단위로 업무 상황을 보고하라고 마이크로 매니징을 한다. 마이크로 매니징이라는 거는 지나치게 세밀하게 관리 감독 감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직장 괴롭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제가 인정됐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CCTV로 업무 환경 감시를 하는데, CCTV는 업무 환경 감시할 때 원래 개인정보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내 얼굴 초상권도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겠다고 사업장에서 결정했으면요, CCTV 설치한 다음에 CCTV 촬영 중이라는 또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CCTV 촬영으로 얼굴 초상권이 제공된다라는 제공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CCTV 촬영 목적에 수집하는 목적을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사업장 내에서 CCTV를 수집하는 목적은 사업장의 물품 도난 방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직원 근태 감시용이라고는 잘 안 써 있거든요. 사업주가 CCTV로 보면서 계속 물품 도난 방지를 넘어서 나의 근태 감시를 내가 동의하지 않은 목적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면서, 심지어 그냥 감시만 하면 모르겠는데 CCTV 보다가 전화해서 전혜경 씨 이리 오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일일이 감시를 해요. 이런 것들은 매우 불쾌한 사생활 침해거든요. 아무리 업무 중이라고 하더라도 괴롭힘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최근에 이슈 있었던 사건도 있었죠. 유명인이 사업장 운영하면서 CCTV나 메신저를 감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감시를 해요. 근데 감시 중이라는 거 말을 안 해요. 그런 다음에 쓱 업무 공간으로 가서 지금 뭐 하세요? 정도 물어본 거는 내가 CCTV를 감시해가지고 물어본 건지, 지나가다 궁금해서 물어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로 CCTV를 감시했고 이 사람이 날 괴롭혔다라고 바로 잡을 수는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이 연계성 있는 증빙 자료는 내 괴롭힘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싶으시면은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